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원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저한테는 의미 있고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이유는 제가 거의 한 18년, 19년쯤 됐나요? 2000년도에 인간개발연구원 조찬회에 비슷한 같은 주제로 제가 강연을 했었는데 벌써 20년 가까이 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같은 주제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갓 운이식품 대표이사가 돼서 이제 의욕은 넘치고 있었습니다만은 초창기에 또 미성숙한 입장에서 이제 또 한 세대를 또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제가 같은 꿈을 꾸고 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이 입장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영광스럽고 저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음주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어느덧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업력이 이제 한 23년 차 앞에 소개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음료하고 전혀 관계 없었던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행원으로서 한 10년 일을 하다가 그 당시 90년도 은행원이 이제 기업으로 가는 건 상당히 드물었던 최초가 아닐까 할 정도인데 옮기고 나서 그룹 기조실에서 한 5년간 주로 이제 자금이나 재무 숫자를 다루던 이런 일을 하다가 또 우연찮게 이제 음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벌써 23년 돼서 제 주 특기가 이제 음료 마케팅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제 나름대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짧습니다만은 제가 한 23년간 음료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또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시장과 전 세계 음료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앞으로 갈 것 같은가 하는 제 나름대로 소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음료 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한 해방 이후에 비료 공장도 한 없던 나라에서 70년 동안에 음료 산업이 한 4조 4천억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산업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제 어느 성숙 시장이 되게 되면 빅3 법칙이 이제 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개 정도의 브랜드, 3개 정도의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는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롯데나 그 당시 혜태, 코카콜라 같은 이런 이제 빅3가 전체 마켓시어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제 코카콜라가 LG에 인수가 돼서 투톱으로 이제 거의 이제 음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이게 후발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뚫는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 CJ 같은 경우가 식음료를 하는데 그중에서 식품 부분은 이제 독보적인 1등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료 사업에 진출을 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진출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게토레이라는 스포츠 음료하고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련운 같은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만은 결국 그 롯데나 코카콜라의 아성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를 하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롯데한테 매각을 해버리죠. LG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음료 사업을 생활 건강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거의 뭐 히트 상품 하나도 성공을 못 시키고 사업을 포기한 가운데서 최근에 이제 코카콜라가 한국에 상당히 어려워져서 판권을 이제 인수받으면서 요즘은 이제 LG가 코카콜라를 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독자적으로 할 때는 음료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못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야 CJ나 LG도 못하는 이 어렵다고 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음료 시장에 전혀 관계 없었던 음료 음자도 몰랐던 사람이 또 웅진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출판이라든지 정수기 뭐 이런 사업을 하던 이제 그룹이었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이 없고 맨파워도 없었던 가운데서 어떻게 후발로 그 어렵다고 하는 음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좀 될 것 같고요. 저는 한마디로 한다면은 소명감이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음료를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 음료 시장을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스타디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음료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빅3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품으로 들어가 봤더니
대부분이 이제 오렌지나 커피, 콜라 같은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럼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그 제품들의 원료들이 오렌지든 커피든 콜라든 우리나라에서 한 톨도 나지 않는 원료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브랜드조차도 우리 브랜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로얄티를 주고 한국에 판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음료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게 되면서 음료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어렵다고 하는 장벽을 뚫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우리 음료를 만들겠다는 소명감이라고 이제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석공의 지혜를 제가 좀 배우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석공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것이 그 엄청난 그 바위 덩어리나 단단한 얼음 같은 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 시장을 깨기 위해서 망치나 해머를 가지고 때렸을 때 깨질 것 같지만은 망치 자루나 이제 부러질 수도 있는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럼 그 큰 바위나 얼음 덩어리를 깨기 위해서는 석공한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그 송곳 같은 정이라고 하죠. 송곳 같은 아주 뾰족한 거로 이제 때리게 되면은 쉽게 잘 깨집니다. 그게 뉴턴의 역학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딱딱한 고체 부분을 이제 때렸을 때 그 반작용이라는 것이 그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망치 지름이 1cm짜리 망치하고 10cm짜리의 망치하고 때렸을 때 그 반작용에 튀어나오는 힘이 10배가 아니라 100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린다 했을 때 그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송곳같이 뾰족하게 치고 들어가면은 금방 이제 벌어지는, 소위 말하는 틈새를 잘 공략을 하게 된다면은 그 거대한 바위나 얼음 조각도 깨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치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부분에서 도전을 해야 된다,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남 못지않게 열심히 이제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로 보면은 이제 그 목표, 뭐 목적에 분명하게 이제 도전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가만히 뒤돌아봤을 때 생각해 보면 그 목표도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부분을 먼저 그걸 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음료 사업 처음 할 때도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끝에 이제 그 당시에 연구소장이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품을 다 해봤대요. 지금까지 뭐 세계적인 음료들이 이제 2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음료로 놀 만한 제품들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회사도 어려워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돼서 찾아가서 이제 언론을 하러 갔는데 거의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말 못하고 이제 돌아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추를 가져갑시다, 쌀을 매실을 가지고 갑시다 했을 때 노는 쪽쪽 시장에서 반응이 노는 거 보니까 그 차이가 뭘까?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두웠던, 그러니까 세계적인 시장의 트렌드는 이제 관찰을 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우리 수천 년의 마실거리 문화를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의 우리 음료라는 개념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창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틀에 보이는 것은 인정하고 믿지만 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이게 또 우리들의 어떤 이제 고정관념인데, 그런 부분부터 도전하고 깨는 게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움에 대한 도전,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데 또 뭐 오렌지나 커피, 콜라 같은 것들을 잘 먹고 있는데 뭐 새삼스럽게 뭐 새롭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들이 뭐 다른 것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새로운 도전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는 것들을 미투 전략으로 따라해서 이제 안전하게 시장을 정착시키는 이런 쪽의 전략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새로움에 대한 그 큰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좀 젊었던, 제가 34살 때 이제 첫 가을 대출을 이제 냈던 때였기 때문에 좀 젊음의 어떤 무모한 수도 있었던 그런 도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음료 음자도 몰랐던 친구가 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니겠는가. 단지 불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다만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라는 아주 좋은 말씀이 있던데, 오히려 잘 모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치밀하게 그 시장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고 무엇이 틈새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도 생겼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음료 처음 할 때 지금도 이제 그 기억에 생생한데요.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특히 이제 그 당시 한 50년간 음료를 두세 개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언론의 자료들이란 것이 대부분 그런 대기업들이 내놓은 보도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정보였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자기 중심으로 시장을 끌고 가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무역협회 도서관에 이제 자료를 찾던 과정에 재미난 자료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외국 브랜드 한국 도입 연도표라는 자료인데, 그러니까 세계적인 음료들이 어떤 것들이 누굴 통해서 언제 들어왔나라는 것을 연도별로 잘 정리를 해놓은 한 장의 자료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을 잘 모르니까 야, 그동안에 큰 트렌드는 파악하는 데 도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자료를 들고 왔었는데, 자료를 딱 펼쳐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하는 음료에서 1등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숫자가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외국 브랜드 한국 도입 연도표라는 자료 안에 1등부터 마지막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제가 마시던 음료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 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음료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외국 브랜드였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고, 그럼 나머지 10% 정도는 우리 거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로 일본에서 이제 히트치게 되면 한 5년 뒤에 바로 따라서 카피 만드는 제품들이 일색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2% 부족할 때 일본의 리오워터 유명한 제품을 카피한 거고, 그다음에 그 수리 오로시 링고라고 이제 갈아 만든 사과라는 게 일본에서 한동안 히트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따라 들어오고, 좀 더 역사를 그것으로 올라가면 음료 범위에는 벗어납니다만은 바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제품들이 거의 일본의 카피 제품들이 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한국형 음료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제가 파악한 거고, 일부 이제 맥콜이라든지 식혜 같은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아주 이제 일시적인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던 제품들이었고, 그것조차도 이름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맥주하고 콜라를 이제 카피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뭐 이런 정도였고, 결국은 이제 콜라를 못 이겨서 시장에서 좀 어려워진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 콜라를 흉내냈지만은 콜라를 못 이긴 겁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음료라는 부분들이 이제 절실하게 저는 필요했다라고 했고, 그 자료를 보고 며칠간 이제 제가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에 팍 일어나서 적었던 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는 50년간, 해방 이후 50년간 외국 브랜드 음료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진정한 음료의 세계화라는 것은 우리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에 앞서서 세계 음료가 장악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 자리 잡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이게 이제 제일 처음 음료 사업 시작하면서 신문에 광고를 했던 카피이기도 하고요. 그때의 그 34살의 젊은 청년 정신이 지금까지 한 20년간 송곳을 뚫는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한 곳만 이제 파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또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그런 대기업들 속에 어떻게 경쟁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제품들로 봐도 뭐 기라성 같은 제품이에요. 제가 어릴 때 소풍 갈 때 그냥 칠성 사이다 하나에 김밥 들고 가면은 거덕했던 그런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 또 세계적인 코카콜라, 뭐 또 델몬트, 선키스트 같은, 네슬레 같은 이런 제품들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겼을까? 솔직히 자신감이 갈수록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전투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건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그 롯데로 친다면은 롯데 전체의 기업 문화일 수도 있겠습니다는 한 명의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음료를 만드는데 인색하고 세계적인 음료를 가져오는 건 좋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우리 거를 찾아볼 법한데,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음료가 한 3, 40%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음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내린 정의가 찾아보니까 음료의 역사는 용기의 역사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제가 새로운 일을 할 때 항상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 역할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제가 38살에 사장이 될 때도 사장이 뭐 하는 거냐, 처음 사장이 됐으니까. 또 새삼스럽게 음료 기업이라는 것이 왜 존재할 이유가 뭐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기업이 뭐냐. 제가 은행에서 기업을 많이 상대하고 심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정작 내가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기업이 뭘까? 새삼 내가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내린 정의는, 뭐 사전적으로는 이익을 창출하는 국가 경제의 단위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의만 가지고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이익만 내고 규모만 커지면은 좋은 기업이냐,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다시 고민을 해봤을 때 정의를 넘어서서 기업의 존재 이유가 뭘까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게 이제 아주 간단한 단어 하나에서 답을 찾았다고 보는데, 굿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굿이라는 것이 좋은, 적합한, 알맞은이라는 뭐 단어인데, 거기에 복수형인 s를 붙이게 되면 굿즈가 되면서 전혀 다른 뜻의 단어가 됩니다. 상품, 재산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굿즈라는 것이 기업의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많은 기업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잘 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만, 잘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결국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고 소비자들을 행복하게 하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더라는 아주 단순한 이치를 저는 찾아내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기업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사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자명해졌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음료라는 것이 필요한 제품인가를 고민해보고, 그 사람들한테 이로운 제품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저 나름대로 역할.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이제 사장이 됐습니다만은, 또 부장에서 바로 하다 보니까 전혀 경험 없이, 그래서 많은, 그때 MBC 성공시대도 나가고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많은 질문 중에 제일 이제 그 많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 부하 직원들이 다 당신보다 나이 많은데, 간부들이 그 젊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느냐. 저는 걱정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사장은 사장답고 신입사원은 신입사원답게만 한다면은 그 조직은 돌아가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회사의 사장으로서 제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이제 끌고 갔던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 제 습관은, 제가 새로 하는 일에 대한 과거 역사를, 히스토리를 아주 집요하게 좀 추적하는 버릇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가 뭘까? 음료를 왜 마셔야 되지? 백해무익할지는 모르겠다. 그 설탕물 아니냐? 차라리 물 먹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면서 추적하다가 음료의 역사는 용기의 역사다. 음료 역사를 23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음료를. 왜 230년이랄까? 세계 인류 역사는 수천 년이고 수만 년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왜 230년일까? 우리는 왜 또 70년이라고 이야기할까? 5천 년의 마실거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용기에서 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집에서 홈메이드나 핸드메이드로 많이 만들어 마셨지만은, 그거를 며칠만 되면 아무리 좋은 음료도 금방 상해버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시장에서 판매를 하면서 보관하고 이동하고 하는 거는 거의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만들어 먹던 거를 밖에서도 먹게 만들어야 되겠다, 먹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었을 때 그거를 해결해 준 게 용기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230년 전에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하고 다니다 보니까는 무기나 병사들은 어떻게든 이동이 가능한데, 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자꾸 상해버리고 운반도 어렵고 계속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도 그것도 제일 어려웠고, 그 국민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좀 운반하기 좋고 보관성이 좋은 좀 이런 아이디어 없냐라고 대국민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놓은 게 통조림 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안에 뭐 많은 제품들이, 식품과 음료들이 담기게 됐는데, 다시 말해서 음료 산업도 그때 시작된 겁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던
핸드메이드의 그 인도와 음료들이 이제 세상에 밖에 나오게 되는 시작이 이제 230년 전이었고, 그때 이제 무엇을 담았을까에서부터 저는 이제 접근을 했죠. 지금으로 치면은 뭐 산삼이나 이런 아주 희귀한 걸 담았을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즐겨 마시고 있던 무언가를 밖에서도 쉽게 먹게 만들기 위해서 그 용기에 담았을 것인가,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집에서 짜 먹던 오렌지나 달에 먹던 커피나 이런 것들을 담았겠죠. 그게 이제 시장이 커지다가 한 100년 정도 지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깡통에 이제 콜라가 담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다라는 것이 이제 초창기의 음료의 시작이었습니다. 레몬 소다라는, 레몬 라임 소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을 형성하다가 미국에서 콜라 나무 열매인 콜라가 당기면서 엄청나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연간 한 40조 시장까지 가지고 있죠.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커지고 있습니다. 좀 저소득 국가 이런 데서는 아직도 콜라가 먹히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또 1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코카콜라가 지금 현재 세계의 어떤 100히트 상품으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시아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불과 70년 전이었더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같으면 해방된 그 시점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국가들이 그때 이제 음료를 산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년 전에 그 고민하고 젊은이로서 분개했던 것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했던 것일 수도 있다. 그 세계적인 음료들이 이제 처음 들어오는 입장에서 기술이나 뭐 아이템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세계적인 음료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 음료라는 시장이 불과 이제 한 20여 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의 그 시작은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바위 깨기 정도로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나름대로 시장 가능성은 봤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230년의 세계 음료 역사 속에 우리 시장은 이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제 도입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입기를 뚫는 우리 두지문 사장님도 계십니다만은 그 방문 판매 세일즈에서 첫 오다를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스 블랙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방문 판매를 하겠다고 이제 시장에 나가지고 이제 하는데, 주로 보면 이제 인척 친구 찾아가서 첫 오다를 따는데, 그거는 정식 오다를 안 쳐주죠. 정말로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노크를 해서 계약을 딱 따내는 것이 얼음 바닥을 주먹으로 깨는 정도로 어렵다고 해서 아이스 블랙이라고 합니다. 첫 오다를. 그러면서 엄청나게 축하와 박수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230년의 세계적인 음료 시장에 우리 음료라는 토종 음료를 가지고 그 제품들과 경쟁해서 시장을 이제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아이스 블랙 이상의 어려움이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석공의 지혜를 말씀드렸던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의미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때는 그 정도로 어려웠던 이제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이제 벌써 20년이 지나서 그 성공 가능성을 봤습니다. 어느 정도 봤냐면은 우리나라 음료 70년 동안에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히트 상품, 이 반열에 들어가려면 한국 시장이 좁기 때문에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하면은 히트 상품 반열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히트 상품이 얼마에 하나씩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세계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한 4, 5천억도 매출 시장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만은, 뭐 브랜드로 치면 하나라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70년 동안 히트 상품을 쫙 제가 다 이제 배열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3년에 하나 정도가 나올까 말까예요. 여기 모든 기업에서 업계 전체를 터뜨려서 통상 한 몇십 개씩 신제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신제품 개발은 엄청나게 하는데, 사람들이 알 정도의 히트 상품은 3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근데 그나마저도 최근에는 한 10년간 탄산수나 생수를 제외한 그 베버리지 분야에서는 10년 동안 아직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고 시트 상품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걸 쉽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할 때만 하더라도 그 3년 동안에 200억짜리 이상이 5개가 나오고 100억짜리로 치면은 뭐 한 7, 8개 나왔습니다만은 3개 각각 1,000억짜리 제품이 첫 해에 매출이 1,000억짜리 나오는 것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계 전체에서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하는 기간에 뭐 5개 이상, 뭐 3개는 완전히 메가 브랜드라 할 수 있는 1,000억짜리에 넣을 수 있었던 게 사실상은 불가능한 통계인데, 그게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뭘까? 그런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늘은 뭐 그 시간이 없어서 장하게 그 사례를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20년이라 업력을 더 뒤돌아봤을 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토종 대출을 가지고 처음 대출을 한다 했을 때 그 당시 맥콜 개발했던 양반이 이제 웅이식품의 연구소장이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한약재 가지고 쌍계탕에 그 인삼에 매달 들어가는 대추가 어떻게 사이다 콜라 하던 삼박한 음료 시장에서 먹히겠냐? 나 개발 못 하겠다. 개발 안 해줬어요. 그 당시 영업부장은 배를 때리면서 야, 이 제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나 이거 못 팔겠다 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쌀 할 때는 더 심했습니다. 야, 무슨 쌀을 가지고 음료를 하냐? 잘해봐야 쌀뜨물 뭐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다. 그 정도로 반박했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룹에 이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사장 맡았을 때는 회사가 매출은 한 400억도 안 되는 상태인데 누적 적자가 한 450억이었고 은행 빚만 한 6, 700억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은행원 입장에서 볼 때도 뭐 부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룹이 아니었으면 이미 넘어갔었는데, 이 제품이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들고 갔을 때 회사 말아먹을 사람이라고 막 삿대질도 당하고, 맛만 좀 봐주십시오. 이건 반드시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하면서 맛보면서 제품을 날려버립니다. 쭉 던져버릴 정도로 반대 속에서도 끝까지 6번, 7번 찾아가서 설득시켜서 출시했던 게 아침 햇살이었던 막 그런 재미있는 사례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 어려운 반대 속에서 이제 나왔던 제품이고, 제일 그 더 어려웠던 것이 이제 사실은 하늘보리 같은 이런 보리차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아침 햇살 초록 매실 이게 막 히트 친 이후에 나온 제품이니까 2000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하지 마라 소리는 못 하고 앞에 이제 워낙 히트 시킨 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한다 그러니까 별짓을 달란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이제 익숙해졌지만은 보리차를 누가 돈을 주고 사 먹겠냐? 물 같은 거를 헐에 빠진 보리차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5년만 기다리십시오. 이거는 당장 뜨는 제품이 아니고 5년 뒤에 뜰 제품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2005년도에 보리차 시장이 성장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옥수수 염차니, 흑계차니, 뭐 17차니 이런 곡차 시장이 앞으로 온다라고 제가 그때 예견을 하고 했었는데, 한 3,500억 시장까지 시장이 커졌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미 1조 간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숫자들이, 제가 주로 숫자를 다루고 뭐 이제 은행원 출신이고 회계학도 공부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숫자에서 답을 저는 많이 찾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한국의 곡차 시장이 1조가 간다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한 3,500억 정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6,500 시장이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블랙보리를 내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너 저 하늘보리 만드는 친구가 뭐 또 보리를 뭐 비슷한 거 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일단 시장이 있다라고 저는 20년 전부터 계산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0년의 세계 음료 속에 우리는 이제는 20년 동안 시장 검증은 했지만 이 상태로는 세계 시장에 경쟁할 수 없다. 최소한 코카콜라를 이기려고 한다면은 계속적인 진화가 돼야 된다. 라고 해서 어찌 보면은 그 제가 꿈꾸고 있는 1조의 곡차 시장의 이제 업그레이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콜라를 따라잡기 위한 또 하나의 이제 진화된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뭐 말 나서니까 바로 넘어가면은 이 제품이 이제 까만 보리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기존 보리차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냐면은 혹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 무슨 음료 색깔이 새까맣냐, 뭐 간장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좀 선입견이 뭐 식감도 좀 없어 보이고 잘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는 잘 모르는 소리인 것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230년 동안 세계적인 음료들이 쏟아져 나가지고 결국 글로벌의 입맛에 맞춘 제품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제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커피가 원두 커피가 나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뭐 헤이즐넛이나 모카니 뭐 다양한 제품 확장이 일어나서 커피군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뭐 주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오렌지로 시작했지만 포도, 사과, 뭐 딸기, 뭐 다양한 과채 주스들이 만들어지고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듯이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 230년 동안 전 세계 어디 가도 먹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마시고 있는 글로벌 제품 대표적인 거 두세 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건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뭘까요? 콜라, 커피, 홍차.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홍차를 많이 마십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뭐 누구든지 알고 있는 제품인데 그 세 개의 공통점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다 까매요. 블랙코드입니다. 그러니까 까만색이 좀 낯설다라고 하는 듯이 그거를 조금 멀리 이제 객관적으로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다 까만색이에요. 세계 음료를 지배하고 있는 까만색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카페인이. 그래서 커피나 콜라 이런 거를 많이 마시게, 홍차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잠이 잘 안 오고 한다는 것이 좀 카페인 작용이잖아요. 근데 카페인이라는 거는 잘 알다시피 옛날에는 그게 두뇌에 무슨 저 에너지다 해가지고 반짝해 주니까 사람들이 즐겨 먹었죠. 옛날 커피도 성직자들이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잠이 자꾸 와서 하는데 뭐 열매를 하나 따먹었더니 그거는 뭐 잠이 안 오고 멀쩡하다 기도를 밤새도록 할 수 있더라. 그게 커피 열매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웰빙 시대다 해가지고 건강을 챙기는 가운데서 카페인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잘 알게 됐습니다. 카페인이 제일 문제 있는 게 뭐죠? 그 각성 효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주 약한 히로뽕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약도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각성 효과를 내는 마약이 있고 안정 진정 효과를 내는 마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로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각성 효과죠. 그러니까 혈압이 빨라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이제 동공도 커지고 근육도 굳어지면서 에너지를 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과하거나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와 과하게 됐을 때 그 각성 효과가 지나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쏟아져 나가지고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호르몬이 나서 에너지를 주지만 그게 과하거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은 결국 우리 몸에 세포를 공격하게 되죠. 지금 암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어떤 암이든 간에 보통 사람에 비해서 1년 이상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아주 각성 효과가 강한 호르몬이죠. 그게 이제 우리 몸을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성, 궤양성, 암 세포까지 만들어내는 주범이죠. 그게 이제 카페인은 그런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장복을 한다거나 꾸준하게 먹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그러니까 그 반대인 효과가 대마초 같은 경우는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수나 이런 연예인들이 주로 보면은 대마초로 이제 구속되지 히로뽕으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 엄청난 무대 스트레스와 창작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진정 안정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마약이 분류되기 때문에 구속될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즘 나오는 에너지 음료라든지 카페인 음료라는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두 번째 부작용이 이뇨작용이잖아요. 먹으면 자꾸 화장실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내 몸에 있는 물을 빼내버립니다. 저희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음료나 차를 드시고 계십니다만은 거의 대부분들이 그 이뇨작용이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한 70%가 수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부족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2%만 부족해도 갈증이 일어난다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거고 한 20% 정도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바로 사망입니다. 주로 혈액이죠. 이제 물의 주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몸에는 절대 이제 수분이 부족한데 우리가 마시는 이 물들이 다 물처럼 몸에 흡수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흡수될 수 있는 물이 몇 개 없습니다. 놀랍게도 소위 한 2개 정도밖에 없는데요. 현미차하고 보리차만 우리 몸에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히 카페인이 있는 것들은 내 몸에 있는 물을 빼내버립니다. 이뇨작용이 강해서. 특히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는 약성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빼버립니다. 그래서 약으로 쓰는 거죠. 옛날 붓기 있는 사람들이 호박이나 임산부들이 옥수수 수염차를 다리 먹으라고 한방에서 처방을 하는 이유가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정상인들이 마시게 되면은 내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빼버려요. 그럼 수분이 얼마나 부족하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공기를 호흡할 때 몸에서 노폐물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거를 배출시켜야 되는데 그걸 디톡스라고 합니다. 그 배출시키는 경로가 전부 물입니다. 소변, 대변으로 한 1.5리터가 하루에 평균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과 땀으로, 땀도 사실은 피부가 하는 호흡이죠. 그게 한 1리터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눈물이나 이런 분비물로 0.1리터 해가지고 2.6리터가 매일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실제적으로 마시는 물은 얼마나 될까? 음식과 같이 내지는 따로 물을 먹는다고 할 때도 한국인 평균 WHO에서 발표한 거 보면 1리터가 안 됩니다. 절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강의가 이상하게 건강 강의로 흘러 우리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막 씁니다. 그래서 막 빼내는 거를 억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노폐물이 있는 물이 혈액을 통해서 온 몸을 돌다 보니까 피가 이제 끈적거려져 가지고 혈전이 만들어지고 신장을 거치게 되면은 각종 우리가 말하는 생활습관병, 성인병이 10대 사망 원인 중에 교통사고를 뺀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 수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수분 부족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내가 어디 부딪히지도 않은데 어디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쪽 부분에 혈관이 이제 막혀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병원 가도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면은 몸이 이제 한 60대, 50대 되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통증이 시작은 수분 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냥 물을 마시면 안 돼요. 그냥 물이라는 것은 정유수를 마시게 되면요, 설사입니다. 몸에 흡수를 못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네랄 워터라는 것이 생수가 좋다고 세계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몸의 그 보수력이라고 하죠. 몸에서 수분을 보관하는 능력을 보수력이라는데 그 보수력을 도와주는 것이 미네랄입니다. 그 미네랄의 기능 중에 가장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 미네랄 워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 그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차가 흡수되는 게 보리차하고 이제 현미차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구수한 우롱차라든지 녹차, 홍차 이런 것들은 그 카페인 작용을 해서 이뇨 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차라는 것이 우리가 녹차, 우롱차, 홍차, 보이차 이런 것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원료는 똑같은 거 아시죠? 보통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차나무 잎을 가지고 갖다 가지고 우러내거나 말려서 다려낸 것이 녹차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완전히 발효시켜버리면 홍차입니다. 빨갛게. 반쯤 발효시키면 우롱차죠. 그거를 완전히 땅에 묻어가지고 후 발효를 시켜버리면 보이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 종류는 발효 정도에 따라서 다를 뿐이 원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카페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음료의 차들이 다 카페인 음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중도성이 있고 카페인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유럽하고 일본에서는 그런 이제 무카페인, 난카페인 베버리지 쪽에 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4, 5년간 거의 뭐 한 5배 이상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단서인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아이템이기도 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뭐 시간 짧으니까 그냥 자료는 있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코카콜라는 13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 음료 시장은 230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카페인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숭늉이에요. 숭늉. 근데요, 많은 나라들이 밥을 만들어 먹는 민족이 많습니다만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이 밥의 주식이죠. 그런데요, 숭늉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사실 아세요? 저도 처음에 그 사실을 알고 아니 왜 그러냐, 제 멘토이신 이어른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밥 짓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아시다시피 저도 어릴 때 밥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쌀을 씻어서 손등에 물 찰랑찰랑하게 만들어서 밥을 이제 뜸을 들이고 나중에 이제 먹잖아요. 근데 그 옛날부터 우리는 밥을 누렸습니다. 소위 말 누룽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누룽지라는 게 뭐냐면 밥을 태우는 겁니다. 누려가지고 나중에 밥을 뜸들여서 밥을 퍼내고 다시 물을 부어서 끓여서 이제 누룽밥을 먹고 그 위에 떠 있는 물을 숭늉이라고 이야기하는 문화를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밥을 찐답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일부 지역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들이 밥을 찝니다. 우리 군대 짬밥처럼. 밥을 쪄버리기 때문에 한 톨도 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누룽지 문화가 있다는 걸 듣고 아 그렇군요.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왜 누렸을까라는 고민이 이제 저한테 든 겁니다.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이해가 될 때까지 집요하게 추적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누렸을까요? 누리는 역사는 천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고려시대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지나서 우리나라에 이 구들 문화가 들어옵니다. 구들장 문화가 들어오면서 가마솥이 이제 장착되게 되고 거기에서 숭늉을 만들어 먹었는데 왜 밥을 누렸을까요? 왜 태웠을까요? 그때 쌀이 보리가 남아 돌아서 그런 건 아닐 것이고 보릿고개도 우리가 겪었고 그 기했던 지금은 수명이 80 한국이 2세입니다만은 해방 때만 하더라도 47세였습니다. 그 옛날에 조선시대는 평균 수명이 40을 못 넘겼었어요. 대부분이 이제 굶어 죽었습니다. 이게 영양소가 부족해서. 요즘 비료나 농약이 워낙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 생산량을 늘려서 이제 먹는 걱정이 없어져서 오래 살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인데 왜 누렸을까요?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 멍청한 민족은 아니기 때문에 이유가 뭘까? 저는 그걸 곰곰이 찾다가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푸드 페어링이었습니다. 저는 위드 푸드라고 표현했는데 음식의 궁합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음료라는 것이 그냥 갈증 날 때 마시는 음료도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후식으로서의 기능이 또 있습니다. 음식하고의 궁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맥도날드가 있다면은 맥도날드 들어가는 나라에는 뭐 반드시 코카콜라나 펩시콜라가 따라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같이 팔잖아요. 미국에 햄버거와 콜라가 있다면 일본에는 스시 문화입니다. 스시하고 템푸라 같은 튀긴 음식을 좋아하는데 스시를 먹다 보면 약간의 비린내가 남을 수도 있고 템푸라 튀긴 음식을 먹다 보면 기름기가 좀 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음식 문화에 필요한 후식이 뭐였을까? 그 비린내를 좀 잡아주면서 그 기름기를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다양한 거를 이제 시도했겠죠. 그래서 찾은 것이 녹차였습니다. 녹차 안에 있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그 기능을 해냅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식과 반드시 따라가는 음료는 후식 음료는 녹차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다도 문화까지 중국에서 시작돼서 한국 거쳐서 일본 갔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거의 뭐 우리 보리차처럼 이 대목도 중요합니다. 보리차처럼 마시고 있는 것이 녹차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롱차, 홍차로 해가지고 시장이 일본의 시장의 차 시장의 구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국은 저는 돌아본 거죠. 미국에 콜라가 있고 일본에 녹차가 있다면 또 유럽에 홍차, 커피가 있다면 한국은 뭘까? 그걸 수입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음식 문화하고 가장 잘 맞는 후식 푸드 페어링의 음료는 뭘까? 우리 밥 반찬을 보면 됩니다. 밥상에 답이 다 있죠. 밥 가지고 영양이 안 되니까 반찬을 3찬, 5찬 뭐 이렇게 먹는데 반찬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절인 발효식품들이 많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다 발효시키고 특히 젓갈 뭐 많이 삭혀버리죠. 그러면 이제 영양이나 뭐 깊은 맛은 좋습니다만은 단점이 있다면은 그 고약한 냄새입니다. 먹고 나면. 우리 선조들도 그걸 고민했어요. 식사는 잘했는데 그 냄새를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쫙 먹고 후식이 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찾다가 그게 생강일까 대추일까 매실일까 고민하면서 계속 먹어봤겠죠. 주변에. 마지막 찾아낸 게 곡물 음료였습니다. 곡차였습니다. 곡차가 하는 것은 이제 좀 이 pH라고 하는데 중성입니다. 스타이다 콜라 같은 거는 굉장히 강산성이라고 치면은 물은 중성이죠. 곡물도 중성입니다. 그래서 만들기가 좀 까다로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성이 이제 들어가면은 아주 산성인 발효 부분에 대해서 중화를 시켜가지고 그
아주 맵고 짠 부분도 중화를 시켜주고 얼얼하고 한 부분이라든지 냄새를 또 제거해 줍니다. 왜 냄새를 제거해 주느냐? 아마 여성분들은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커피 원두를 볶은 원두 찌꺼기를 안 버립니다. 백화점 같은 데서 양파 봉다리에 넣어서 판촉물로 나눠줍니다. 어디에 쓰라고 하는 거죠? 냉장고 넣고 탈취제로 쓰라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이해하기 쉬운 거 하면 숯을 생각하면 됩니다. 원두를 로스팅을 하면요. 볶으면은 그게 탄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가운데 구멍이 뻥뻥뻥 생겨서 콩은 조그만하지만은 그 표면적을 쫙 펼쳐보면은 상당히 큰 면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냄새를 흡착시킵니다. 무서운 공간이 개미집 같이 만들어집니다. 원두를 볶은 거나 보리차를 볶은 거나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그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보리숙령을 태워가지고 누룽지를 만들어서 마시게 되면은 그게 냄새 제거와 이런 부분들을 또 매운 기를 없애주는 중화작용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1000년 전에. 근데 우리가 말하는 숭늉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처럼 쌀을 가지고 쌀밥을 만들면서 누렸을까요?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 쌀밥 먹는 집 손꼽았습니다. 시골에는 뭐 보리밥도 잘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깡보리밥, 꽁보리밥을 먹었던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쌀밥을 섞어 먹었다 하더라도 밑에 태우는 거는 절대 쌀을 안 넣습니다. 보리를 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숭늉이라는 것은 보리숭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리차하고 숭늉이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리차의 원조가 보리숭늉이고요. 보리차라는 건 최근에 한 40년, 50년 전에 시작된 새로운 문화입니다. 보리숭늉을 뒤를 이은 겁니다. 왜냐하면 밥솥 문화가 들어옵니다. 전기밥솥이 들어가지고 밥을 멋지게 해냅니다. 편합니다. 이제 전기만 꼽아 놓으면 눌지도 않아요. 눌어야 되는데 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툴도 아낌없이 밥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잘 시간 조절해서 잘 합니다만은 누룽지를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민족에서는. 왜? 식사하고 숭늉 한 사발 딱 해야 식사 끝났다라고 하는 이유가 1000년 동안 내려왔었는데 갑자기 숭늉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숭늉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게 따로 이제 돌솥밥이나 그래서 좀 까다로운 시아버지는 며느리 들어오면은 야 따로 밥해. 나는 누룽지 만들어줘. 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친구 누님이 시집 가가지고 투달투달하는 이야기를 40년, 30년 전에 들었어요. 죽겠다고 밥을 난 2번 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번거로운 일이니까 잘 안 합니다. 이제 식당에서도 별미가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어차피 보리를 누렸으니까 그 보리를 바깥 가서 볶아가지고 집에서 한 주먹 넣어서 끓여 먹던 게 보리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겉보리에 터럭이 자꾸 이빨 사이에 끼고 하는데 이때 또 아이디어를 낸 게 동서식품이 주로 일본 제품 갖다 파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티백. 일본은 일찍부터 차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티백 차가 있어서 티백을 가지고 와서 그 보리 볶은 거를 넣어가지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도 다려 먹고 있는 보리차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불과 오래 안 됐어요. 그게 그 원료만 한 500억씩 팔고 있습니다. 동서식품에서. 근데 보리차가 아니죠. 보리차 원료죠. 저는 이 대목을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전부터 우리는 보리숭늉을 생활 속에서 가마솥에서 끓여 먹었던 것을 보리차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음료의 역사가 용기의 역사라고 한 것처럼 밖에서도 들고 다니면서 먹게 만들자. 그게 하늘보리였습니다. 페트병에 담자. 내보고 미친놈이라 했지만 나는 이 시대 230년 세계 음료 시장 이렇게 시작했다. 집에서 끓여 먹던 다려 먹고 우려 먹던 거를 깡통에 집어넣어서 나온 것이 음료 시장의 시작이다. 200년 전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용기가 개발됐다면 무엇을 담았을 건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오렌지 커피를 담았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한 툴도 안 나오는 걸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럼 집에서 다려 먹고 끓여 먹고 우려내 먹던 거를 담았을 거예요, 반드시. 그게 하나씩 담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리차가 만들어지고 어찌 보면은 제가 너무나 운도 좋은 게 그래서 저는 그 시장이 왜 1조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면은 일본 시장, 전 숫자에서 답을 찾는다고 했는데 일본 시장이 지금 40조입니다. 20년 전에 조사할 때마다 해도 25조였어요. 우리가 2조 5천일. 일상이 10배 커요. 인구수는 우리 2.5배밖에 안 됩니다. 걔들 1억 2,500만 명밖에 안 되고 우리 5천만 명이라 보면. 근데 물가지수라든지 국민소득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2배까지 쳐주더라도
인구수 하면 5배 정도는 클 수가 있습니다. 커야 됩니다. 전 세계 음료가 400조거든요. 우리 지금 4조 4천억입니다. 한 1%예요. 우리 인구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요즘 한 60억 되나요? 7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한 5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1%가 안 됩니다. 뻔해요. 머릿수하고 미래합니다. 근데 일본은 왜 우리보다 10배나 클까 해서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걔들이 큰 건가 우리가 작은 건가? 걔들이 우리보다 2배, 하루에 2배 이상 마시는 민족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우리가 어려워서 음료 사 먹을 돈이 없다. 그것도 아니고 일반인 누구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국민소득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작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걔들이 지금 4조, 40조면 우리는 한 7, 8조 정도 시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재력이. 근데 우리 지금 4조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3조는 어디 갔을까? 그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마찬가지. 전 세계 400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집에서 만들어 먹는 떡을 끄집어낸 겁니다. 계속 엉뚱하게 다 많은 거예요. 물론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애드된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안에서 있던 인도와 있던 걸 바우또로 나왔다를 보시면 됩니다. 그 3조가 어디 갔을까? 저는 20년 전부터 그걸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은 그게 답이었어요. 일본이 가면 왜 크냐를 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음료 산업을 받아들여가지고 역사가 150년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서 걔들도 나는 처음부터 그 차 시장이 그렇게 큰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 없는 독특한 그 당시에 20년 전에 15% 지금은 놀랍게도 한 25%까지 전체 시장을 차지하는 게 차 시장입니다. 그게 구조라는 거예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그 역사는 오래됐는데 더 포화 상태가 기본 성장밖에 안 한다고 하는 기본 시장 논리를 다 깨고 계속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아직도 일본의 차 시장은 더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까 말한 음식 문화에서 시작됐고 누군가가 했는데 그 150년 동안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불과 한 3, 40년밖에 안 됐습니다. 애들도. 차 시장이 만들어지고. 한 100년 동안 애들도 오렌지 커피 콜라만 마시다가 누군가 제 같은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야 집에서 끓여 먹는 녹차 우롱차를 담자라고 했는데 그게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에 만든 음료를 누군가 찾아내고 그거를 시장에서 정착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음료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걸 수입하고 따라하고 흉내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의 더 독특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강력한 게 있는데 근데 이런 꿈을 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는 하늘이 저를 도와주는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201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한 7, 8년 전에 우리나라에 보리 수매제가 없어집니다. 보리 수매제가 무슨 말인가 알죠? 농사를 지으면은 정부에서 다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은 다 그냥 현금을 땡길 수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이제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 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수매제가. 그런데 수매제가 보리 수매제가 폐지가 됩니다. 왜? 수요도 자꾸 줄고 부가가치도 좀 낮고 머리살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책임 못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가 알아서 팔든지 갈아엎고 다른 거 심든지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냐? 우리의 대표적인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보리 숙련이 원료 자체가 한국 땅에서 재배가 이제 사라지게 생겼는데 왜 더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하느냐? 기가 막히게 그 시점에 그래서 농민들이 고민하고 보리 안 심습니다. 영광을 제외한 특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수매제 폐지된 상태인데 기가 막히게 그 시점에 농진청에서 세계 최초로 그것도 종자는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육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종이라는 거는 그 종자를 개량을 해가지고 대량 생산 가능하게 만드는 작업이 한 3, 4년 걸리는데 그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니죠. 수매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뭘 할지 모르는 농민들 땅덩어리에 그거를 접목시켜가지고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역으로. 그 까만 보리 종자를 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수매도 안 해준다니까. 좀 부가가치 높다. 왜? 까만 보리는 일반 보리에 비해서 요즘 말하는 슈퍼푸드, 블랙푸드라는 것이 뭐 블루베리라든지 무슨 검정콩, 검은쌀, 검은깨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왜 좋냐면은 요즘 최고의 그 이슈인 항산화, 노화의 주범이고 피부에 미용에 가장 악영향을 끼친다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산화 막아주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건데 안토시아닌이 블랙푸드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검은콩, 두유도 검은콩밖에 안 먹습니다. 검은콩 두유. 그다음에 뭐 검은깨,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블랙푸드들입니다. 그게 이제 안토시아닌인데 그게 일반 보리에 비해서 검은 보리가 4배나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 배탈 나면은 보리차 끓여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섬유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일반 보리에 비해서 1.5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리는 좀 잘하면 자꾸 쓰러집니다. 이게 아마 생각해 보시면 벼밭하고 달리 보리밭에 가보면은 자꾸 넘어져 있는 걸 발견하는데 보리대가 약해서 그래요. 그 부분은 또 보강이 돼가지고 아주 작황도 좋아지고 기능도 좋은, 그다음에 또 좀 더 찰집니다. 그래서 옛날 보리밥을 하면은 막 풀풀 날아다니고 이러는데 이 까만 보리는 아주 좀 찰집니다. 그래서 한 주먹 넣어가지고 밥할 때 넣으면은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굉장히 몸에 좋은 작물이 나온 거예요. 요거를 이제 대량 재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아직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시장도 모르고 이제 자기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기 싫은데 전라도 해남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의 뭐 일부도 조금씩 개인들이 받아들이는 데도 있지만은 대량으로 하는 데는 이제 전라도 해남이 거의 90% 이상 거기서만 재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작년에 한 420톤을 수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저 빵으로도 파고 흡수로도 만들고 해보지만 좀 한계가 있잖아요. 지방 도시로서. 그때 이제 저희가 제가 발견하고 그거를 음료를 만듭시다 해가지고 저는 옛날부터 보리차를 하려 했고, 그래서 이제 하늘보리보다 좀 하늘보리는 쉽게 보면은 동서식품 티백을 음료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묽고 맑고 깨끗하지만은 조금 정도가 진한 정도가 좀 약합니다. 우러내는 거니까. 바로 보리차를 넣고 팔팔거리는 숭늉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요걸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품종 좋은 그 까만 보리가 나왔습니다. 그 세계적인 아까 블랙코드라고 난 이미 이제 그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단순하게 그 원료를 사가지고 그냥 우리가 음료로 만들어 판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저는 오래전부터 말하는 6차 산업, 그 원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노는 부분들을 관광 산업화 해가지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도 만들 수 있다. 왜? 유럽에는 포도라는 원료를 가지고 와인도 만들고 꼬냑 샴페인도 만듭니다. 꼬냑 샴페인이 프랑스 지방 이름이라는 거 다 아시죠? 지방 이름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 술을 만들어 파는 것을 넘어서서 와인 축제니 해가지고 세계적인 명소로 만듭니다. 유럽의 아이콘 하면은 와인입니다. 꼬냑 샴페인입니다. 미국 하면 콜라지만은. 그럼 한국 하면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있고 싶어요. 근데 있어요. 특히 한국이 약하면은 동북아시아 정도, 한중일 정도밖에 나지 않는 작물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밖에 안 나는 것도 있고 한중일밖에 안 나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매실, 유자, 뭐 오미자 이런 것들이에요. 매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쪽 지역만 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연합이 만들어진다면은 AU가 만들어진다면은 아시아의 공통 코드가 뭘까? 이유의 아버지라는 장모네라는 사람이 꼬냑 사학가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들이 연합하기 굉장히 서로 자존심 피울 때 이런 조직 네트워크처럼 활용해가지고 술 장사를 하니까 열심히 설득시켜가지고 유럽연합이 만들었대가지고 유럽연합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프랑스 사람 장모네인데 이 양반을 생각한다면 아시아연합에 그 포도가 와인이 그 엮어줬다고 한다면 꼬냑이 한국에는 아시아에서는 이제 저는 매실이 될 거라고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초록 매실 낼 때도 우리 주 재배지인 광양에 섬진강에 거기에서 이제 원료도 썼지만은 거기에 매실 축제를 열어가지고 동네 축제 하던 거를 한 4억짜리 축제를 만들어서 지금은 한 수십만 명이 그 매실 구경하러 매화 사진 찍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라도 해남의 그 땅끝 마을에 그 해풍 받고 자란 까만 보리 부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우수영이라든지 윤선도라든지 이런 관광지 돌다가 5월 6월 되면 아주 바람에 출렁거리는 보리밭, 까만 보리밭에 황금 물결에 알만 까맣습니다. 독특하게. 그래서 관광 산업까지 같이 육성시키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꿈이 얼마나 오랫동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광양의 매실, 뭐 예를 들어 해남의 까만 보리, 뭐 여러분 아시는 거 뭐 고흥의 유자 같은 이런 것처럼 각 지역의 특산물들,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고유한 이런 작물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음료화시켜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로 나가겠다는 이런 꿈을 하나씩 풀어 나갈 계획입니다. 괜찮은 생각이면 박수 한번 쳐주셔도 됩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몇 분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정도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해남에서 아주 난리 났습니다. 그 지금 이미 뭐 엉뚱한 데 막 쓰고 해가지고 그렇게 팔 일이 아닌 게 막 홈쇼핑에 지금 막 팔고 앉아있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요. 우리가 쌀을 만들고 보리를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에서는 베트남에 한 100억씩 수출되고 있습니다. 쌀 주산국인 베트남이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음료로도 만들 수 있구나. 자기네들이 쌀 재배지 엄청나게 수출 국가인데. 가지고 저한테 전화도 옵니다. 야, 뭐 아무리 찾아봐도 결국 나한테 연락이 오게 됐다면서 우리도 쌀 음료 좀 만들게 해주는 기술 좀 이전해 줄 수 없느냐. 누구 좀 붙여주라. 아마 그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블랙보리가 지금 놓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첫 수출국이 지금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이 세계적인 음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코카콜라가 완제품을 들고 팔지 않습니다. 콜라 원액만 딱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전 세계에 한국의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아닙니다. 옛날에는 호주가 판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LG가 가지고 있는데 그냥 코카콜라 원액을 받아가지고 여서 보틀링 음료에 다른 거 섞어가지고 음료를 여서 완제품 만들어서 판매하는 판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로얄티 주면서 원료도 사줘야 되고 로얄티도 줘야 되고 하는 그냥 영업 판매 대리점입니다. 그 방식이에요. 우리 보리 같은 경우도 완제품 한다면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그 물이 가득 들어가 있는 건데 부피만 차지하고 그 보리 원액을 잘 만들어 가지고 원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블랙보리 브랜드를 쓰는 나라에 한해서 원액을 공급해 주겠다. 필요하다면 그쪽 지역에 있는 공장에 기술 지도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섞어 가지고 완제품 만드는 요거까지 이제 해줘서 거기서 너 영업해라, 마케팅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치안 좀 걸리겠지만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글로벌 전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우리 완제품 판다는 거는 그냥 저쪽에 괌이나 사이판, 홍콩 같은 이런 공장이 없는 지역, 100%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은 완제품을 가지만 대부분 지금 중국이나 호주, 일본, 미국도 지금 FDA 기다리고 이제 곧 놓으면 지금 샘플로만 한 10컨테이너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놓아자마자 지금 글로벌에서 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지금 보리차 시장이 7천억이에요. 근데 얘들도 까만 보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단순히 이게 이제 보리를 넘어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세계적인 음료의 대체제가 됩니다. 아까 한국이 대표적인 국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기에 천년의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잘 보시면은 요거가 지금 보면 차 대신 다른 녹차, 우롱차, 홍차 마실 필요 없잖아요. 요거 마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커피도 잘 생각해 보시면 원두 커피 중에서도 아메리카노 묽게 조금 연하게 만들면 이거 우리 보리차 진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맛이. 근데 카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 대용으로도 마실 수 있어요. 나중에 여름에 또 얼음 동동 떼어 한번 드셔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더 이상 좋아요. 더 깔끔합니다. 카페인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여기 탄산을 좀 집어넣으면 보리 탄산 옛날 맥콜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게 콜라를 못 이겨서 그렇지만 콜라에 도전할 만한 노의 탄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미 개발 끝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계적인 블랙코드인 커피, 콜라, 차 시장을 한 개 원료로서 다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확장성이 무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직하라는 이야기인데 우유를 가지고 우유가 베이직하라는 얘기예요. 우유도 마시지만은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같은 응용도 가능하고 버터, 치즈 같은 제품도 가능하잖아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밥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술도 만들어 먹지만은 음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료도 다양하게 제조 공법에 따라서 확장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술회사에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확신을 술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제 책에도 놓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제가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제품인 거는 맞고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제품은 맞는데 명품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명품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카페인도 있고 인산도 있고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팔릴까? 근데 좀 청량감과 리프레시 해주는 그 기능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있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명품은 아니더라. 그러면 음료에서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 될 수 있다는 이 명제 속에 우리만의 선조들의 온고지신을 받아다가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까지 저는 계속 가지고 있고,
그 시장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이 저를 설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업체들이 계속 선의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싸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에 그런 역사가 있는 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 후배들이 정말 어깨를 콜라하고 코카콜라하고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 시대가 저는 반드시 올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기업만 할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년 동안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농림부든 문화관광부든 정부에서조차도 나서야 되는 무슨 뚱딴지 같더니 기업 돈 벌어줄 일이 있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코카콜라가 안 받아주는 국가가 있으면은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키신저가 전에 강의하는 건 내가 20년 전에 들었는데 자기가 자랑을 해요. 내가 중국에 자본주의를 도입시킨 장본인이다. 어떻게 했느냐? 나는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맥도날드하고 코카콜라를 중국에 상륙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콜라 몸에 안 좋다 해가지고 수입 못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했을 때 바로 외무성에서 날아갑니다. 너 가면 우리하고 끊자는 이야기지. 우리하고 모든 거래를 끊으려면은 콜라 받지 마라. 그걸 받게 만듭니다. 그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오히려 막 외국에서 들어온 브랜드들 더 우대하고 이런 움직임이 제가 20년 동안 하는데 20년 이상 이 고민을 하고 앉아있는데 아직 대통령상 하나 안 주고 있어요. 국무총리상은 안 받았습니다. 근데 국무총리 우리나라 농산물을 가공산업에 활성화시킨 기여로 받았는데 그때 대통령상을 누가 받았냐면은 제가 국무총리상 받을 때 저기 복분자 선운산 복분자 사장이 받았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복분자가 뭐 해봐야 뭐 한 100억, 200억 팔았나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뭐 2, 3천억 우리 작물로 하고 있던 사람인데 왜 나는 국무총리상에 그 사람은 대통령상을 받았을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몇 달 뒤에 알게 됩니다. 몇 달 뒤에 봤더니 그 사람이 구속이 되더라고요. 그 상 받으려고 2억인가 이게 뭐 어디 뭐 로비를 했대요. 아, 시간은 그 내 거를 뺏어가는 건데 다시 물려달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 그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이, 저 뭡니까 1등 없어지면 2등이 1등 되는 거 아니냐니까 당신 다음에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아마 나는 받아낼 겁니다 반드시. 왜냐하면은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음료라는 것을 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제가 아이디어맨이고 음료 상품 제조기고 뭐 마이다스 손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또 제보고 저 애국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애국자는 아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음료 사업을 이 시점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미국적인 것을 가장 세계적인 거로 만듭시다라고 내가 떠들 것 같습니까?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가장 미국적인 이미 코카콜라 있는데. 그럼 뭐라 할 거냐? 내가 애국자라서가 아니라 그때는 내가 지금 미국에서 음료를 한다면은 동양의 신비를 마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그래서 세상을 좀 이롭게 만드는 제품, 이 제품을 음료에서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저 처음에는 뭐 이런 의욕만 있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만은 이제 한 20몇 년 요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 주업이 돼버리고 이런 우리 음료 운동가가 되고 우리 음료 전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이 노래 끊임없이 할 거고 다행히 이 하이트 진로라는 것은 이제 10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1924년도에 만들어서 부산에서 주전 공장으로 했다가 시대 해방되면서 조선 맥주를 인수하고 크라운으로 하다가 하이트에 대박 터뜨리고 진로 소주까지 인수해가지고 지금 한 2조 정도 되는 다른 기업하고 좀 다른 것은 대부분 한 몇 조 정도 되면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데 이 하이트 진로 그룹은 술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민 소주라고 하는 참이슬 진로 소주를 가지고 있고 또 국민 맥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 석수를 가지고 있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술도 알코올 음료잖아요. 무알코올 음료 쪽 부분이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삿포로, 산토리 다 맥주하면서 음료 다 합니다. 롯데도 지금 음료가 1조 6천억이고 술이 8천억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술만 한 2조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제가 20몇 년 동안 칼을 갈고 있는 또 음력을 쌓아온 저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100년 기업
음료만 해왔던 기업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책임도 있는 그런 기업에서 하고 싶어하고 잘할 수 있고 잘 해온 조은호가 만나서 멋진 우리 음료의 세계화를 지금 도전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신제품 이제 블랙보리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나오자마자 지금 아침 햇살 1,000몇 이상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달 반응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게 걔들이 전부 천억했던 제품들인데 저는 그 이상 원료가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 있는 원료 전부 다 쓸어 모아도 한 600억 될까 말까 해서 걱정입니다. 저는 1,000억은 넘어갈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음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 저희 김선아 모더레이터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우선 질문하실 동안 저희 질문지를 조금 직원들에게 주시면 예, 전달드릴게요.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평소에 생각 없이 마시던 음료가 이렇게 뭐 건강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한쪽에서는 또 국가적인 어떤 그런 책임감까지 가지고 만드신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블랙보리를 가지고 앞으로 대통령상 받으시라고 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앞으로 하이트 진로에 가셔서 꿈이 이제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이렇게 확장시키시는 거였는데요. 지금 제가 한 20년 전에 저도 미국에서 좀 살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한국 식품 찾으려면 한국 마트에만 갔으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 코스트코에 뭐 라면도 들어가고 한국 식품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글로벌하게 확장하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시대적으로는 아주 지금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각 나라마다 저는 음료수를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이렇게 같이 궁합이랄까요? 그런 거로 인해서 음료수가 각 나라에 있다는 거는 이제 오늘 처음 들어서 알았는데요. 우리 블랙보리는 우리 음식에 잘 맞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맞는데 뭐 미국이나 서양 음식은 차나 홍차가 아까 잘 맞는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또 그 녹차가 잘 맞아서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음식에 이제 제일 궁합이 맞는 거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서양 음식을 커피나 홍차를 대신해서 이게 그거가 대체가 돼야지 이게 글로벌화가 되는 거지. 이제 단순히 어떤 일부 음료수로 좀 마시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지금 큰 꿈을 말씀하셨을 때는 그 정도를 대체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 말씀 중에 음료의 속성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음식 후식으로서의 푸드 페어링 기능이 하나고 그보다 더 큰 음료의 역할이 갈증 해소입니다. 목 마를 때 마시는 게 음료수지 뭐 몸 보신하려고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음식하고 관계라는 것도 목 막힘이라든지 그 조화의 어떤 기능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본다면은 역시 음료는 일단은 목 마를 때 마시는 갈증 해소가 제일 큰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보리가 가면 갈증 해소로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이미 그것도 수백 년의 세계 시장에서 검증이 됐죠. 보리의 종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쪄서 밥을 먹는 찰보리가 있고 이런 음료수에 만들기 좋은 겉보리가 있고 맥주 만들기 좋은 맥주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찰보리 가지고 음료를 만들어도 되고 겉보리 가지고 밥도 만들어 먹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맥주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음료 중에 술 중에 맥주만한 게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맥주는 보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맥주가 세계적인 음료가 되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하다가 좀 놓쳤습니다만은 각국에 가지고 있는 주식급 곡물을 가지고 밥을 만들어 먹고 빵을 만들어 먹는데 우리는 쌀을 가지고 밥 만들고 서양 애들은 밀보리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공정적으로 만들어 먹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술입니다. 우리는 쌀을 가지고 정종이나 소주, 막걸리를 만들어 마시고 걔들은 밀보리를 가지고 맥주와 위스키를 만들어 먹습니다. 중국 애들은 수수를 가지고 빼가를 고량주를 만들어 먹듯이 각국의 자기네들이 주식급 곡물을 가지고 다 술을 만들어 먹어요. 그 술이 뭔가 보면은 알코올 드링크잖아요. 저는 이렇게 접근한 거죠. 알코올 드링크가 있다면 왜 난 알코올 드링크가 없느냐? 그럼 곡물을 가지고 많은 술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일 큰 시장이 곡물이란다면은 곡물 술이란다면은 곡물 음료 알코올 뺀. 좀뭐 우리 김 사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이제 발효 과정만 쏙 빼면 음료 라인하고 술 라인이 똑같아요.
공법이 제조 공법이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받은 많은 곡물들 중에 양성 곡물이 있고 냉성 곡물이 음양이 있습니다. 그래도 쌀, 콩 같은 경우는 좀 양성해가지고 찰지고 주식으로 많이 먹힌다면은 쌀, 보리나 밀 같은 경우는 음성 곡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음료나 술로 많이 만드는데 음성 곡물의 특징이 냉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맥주 마실 때 목을 딱 때리는 시원한 그게 보리의 찬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라는 것이 그냥 우리만의 후식으로는 우리의 음식 문화하고 잘 맞는 건 맞지만은 음료로서도 충분하게 이미 맥주로서 세상에 검증했기 때문에 맥주에 알코올 빼면은 무알코올 맥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보리라는 단어만 나오면 아주 열정이 그냥 거기에 막 굉장히 깊은 지식과 열정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개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이 다 청년 문화 포럼의 문화 포럼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분은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은행에서 음료 시장으로 가셨다. 또 국내 음료 시장 개혁 당시 수많은 반대와 비웃음을 받았던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시간 동안에 자아의 흔들림은 없으셨는지 이렇게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안 겪으셨는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상 언론에 상당히 많이 노출된 편인데 특히 옛날에 뭐 한참 아침 햇살 초록매실이 한 해에 2개가 터져버렸거든요. 1,000억짜리가. 그러니까 99년 1월 달에 아침 햇살이 나오고 11월 달에 초록매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1년으로 보면은 연달아 한 해에 1,000억짜리가 2개가 터졌다는 거니까 그때 엄청나게 이제 언론 쪽에서 많이 찾아왔는데 뭐 어떤 질문도 저는 다 받아주는데 제일 어려운 질문이 이 질문이었습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동안 이 해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딱 해야 되는데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내가 언제 어려웠지 무엇이 어려웠지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바로 마무리 안 터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또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어려움이었지만 그걸 풀고 나면 나한테는 어려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언제부턴가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은 운동으로 절을 합니다. 108배라고 하는 이제 불교에서 하는 운동법인데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 거쳐서 하는 요가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제가 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100일을 하고 1000일까지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000일이면 거의 3년 동안 매일 108배를 했는데 그 중에 중간중간에 이제 욕심이 더 생겨가지고 3000배 소위 말해서 절만 한 12시간 하는 거예요. 중간에 잠시 쉬긴 하지만은 지금 하라면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것이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그러니까 절만 하게 되면은 나 스님들이 절에서 다 도망 놓을 것 같은데 왜 안 놓고 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제가 직접 절을 해보니까 안 노는 이유를 알았어요. 좋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저 술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합니다만은 술보다도 여자보다도 더 좋더라고요. 절이. 그러니까 절만 하고 있으면은 일단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힘드니까 절밖에 오로지 절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에 딱 집중해서 몰입을 하게 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소위 말하는 무아지경이라는 것이 뇌를 잃어버리는 경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몰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절을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있다가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애먹였던 직원들이나 뭐 거래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절을 딱 하고 나면 주로 저는 저녁에 하는데 절을 딱 하고 나면은 그게 다 없어져요. 왜 없어지는가 또 살펴보니까 절을 딱 하기 전에는 나한테 스트레스였고 고민이었는데 절 끝나고 나니까 그게 사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사소하게 보이는 순간 이미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별거인데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느냐? 있었겠죠.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어려움은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어려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객관화시키고 그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즐거움이었고 그걸 극복하는 자체가 즐거움이고 재미있었고 문제라는 거는 풀려고 있는 것이 문제니까 그 풀어나가는 이런 재미로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도전과 그 열정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몰입하셔갖고 문제로 안 보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윗분들이 더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부하 직원이 너무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워낙 너무 출중한 부하를 두면 이렇게 위에 이제 밑에 윗분들이 야 대단하다 하고 야단쳐도 또 뭐 신경도 안 쓰고 하시는 부하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미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하나 더 마지막 질문은요. 아침 햇살, 하늘보리, 초록 매실 모두 다 한글인데 왜 한국적인 걸 강조하셨으면서 이번 신제품에는 검은 보리차가 아니라 블랙보리라고 영어를 쓰셨나? 이걸 질문 한 분씩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저 하다 보니까 순우리말 넉자배기로 이름을 제가 직접 다 지었거든요. 자연은 빼고는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인데 그것도 한 3개월 아까 몰입에 꿈속에서도 생각하고 이제 탁 어느 날 깔딱고기라 그러죠. 이게 그걸 딱 넘었으면은 탁 옵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계속 그래야 되느냐라는 선입견부터 좀 깨고 싶고 우선은 저는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대명제를 음료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떠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료만 가지고 우리 것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글로벌 마인드가 없는 거다. 지금은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세계 인류가 이롭게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이고 아침 햇살이 정말 좋은 이름이거든요. 이름도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늘보리도 음양학을 가지고 내가 만들었고 그것도 이야기 들으면 재밌는데 아침 햇살을 내가 해외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아침 햇살을 영문 표기를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발음도 잘 못해요. 잘 생각해 보시죠. 아침 햇살 A, C, H, I, 뭐 M, H, A, E, T, S, A, L 이거 막 무슨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야 글로벌 브랜드로는 굉장히 좀 취약하구나. 그래서 이미 저는 저 글로벌로 생각한다면 블랙보리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블랙보리를 발음 못하는 사람이 없고 이해를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블랙, 또 알고 블랙은 다 알고 있는 거. 보리도 그냥 발리가 아니라 저는 아예 B-O-R-I 해가지고 보리를 그대로 발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딱 봤을 때 블랙보리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글로벌이고 또 조금 더 에이지를 낮춰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서정직 이런 것도 좋았습니다만은 제가 나이를 들다 보니까는 역시 음료는 10대, 20대, 30대가 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그쪽에 타겟도 좀 맞춰야 되고 일단은 글로벌에 맞추어서 브랜드 전략을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이게 한국적인 거 아니다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예, 지금 방금 하나 질문이 더 들어왔습니다. 방기봉 월드윈 종합건설 회장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리는 원래 냉한 식품이라 몸이 찬 사람은 보리차를 안 먹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태운 음식은 몸에 안 좋은데 보리는 태워도 괜찮은지 이게 궁금하시다고. 두 번째 뭐예요? 태운 음식은 안 좋은데 보리는 태워도 괜찮은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냉성 곡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목을 딱 차게 할 정도로 찬 성질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발효식품이라든지 또 음식을 먹으면 전부 산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래서 알칼리수나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데 이 보리 성질이라는 것은 밖에서 목적실 정도의 차가움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는 열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장에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위하고 장에 좀 편하게 만드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우리 대부분에 있는 것들이 장에서 한 70~80%가 장에서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그 유산균이 좋고 하는 것들이 다 그 이제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시원한 맛은 있지만은 실제적인 소화의 장에 들어가면은 따뜻한 성질을 발현해 가지고 오히려 장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고 태운다라고 하는데 그걸 만약에 태우는 부분이 기술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로스팅 기술이잖아요. 커피도 이제 로스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지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한 태운다는 것은 이제 그거를 이게 발암 물질이 만들어질 정도로 완전히 그 탄화시켜버리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노릇하게 만약에 그 빵도 전부 다 그렇게 굽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막
발암물질이 녹을 정도로 태워서 한다라기보다는 누린다, 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 나온 질문들은 다 잘 답변이 되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말씀 나누다가 아까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음료 메가 히트친 음료들도 보면은 대표님이 다 장명도 하시고 또 제품도 아이디어 내시고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설득하시고 이런 일들을 다 하셨고요. 또 지금 보니까 블랙보리도 대표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직에서 대표님이 안 계시면 이 조직에 누가 그런 일들을 맡아서 그 정도의 역량을 맡아서 할 만한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개발이 되고 또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역점을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기획 수준이라 보시면 되고 제품 개발하는 사람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생산은 공장에서 하는 거고 영업은 영업에서 하고 뭐 다 자기 역할을 가지고 마케팅은 마케팅에서 다 풀어 나가는 건데 다만 이제 그 발상이라든지 기획 부분은 이제 제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이제 후배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면 내가 워낙 뛰어나서 그런가요? 제가 웅진식품에 나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만든 제품으로 먹고 살아요. 그 이후에 지금 10년 동안 웅진식품이 신제품을 안 냈느냐? 제가 대충 봐도 한 50개 이상 100개 가까이 종류로는 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소위 말하는 150억짜리 이상 히트 상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10년 동안. 아까 업계 전체도 안 나왔다 했지만 웅진식품도 그 제가 다 데리고 있었던 친구들이고 같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다 했는데도 흉내는 내요. 흉내는 내는데 왜 히트를 못 시킬까? 그 뭘 것 같습니까? 절을 안 하셔서요. 그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자기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러니까 직업도 세 가지 관점으로 똑같은 직업처럼 보이지만 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봉급만 많이 주면은 무조건 오래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더 봉급 많이 주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 잡 마인드예요. 그다음에 이제 커리어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돈도 중요하지만은 돈보다는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알려진 직장, 또 승진 이런 거 해주면은 더 좋아합니다. 안 가고 또 승진 시켜준다면 또 옮깁니다. 근데 세 번째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콜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천직으로 생각하고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게 뭐 종교를 떠나서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면이든 간에 자기 그 업을 콜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생활하고 일하고 다르지 않아요. 즐기면서 하고 거기에 모든 걸 겁니다. 그게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좀 숫자는 작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또 잡을이나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일을 시키면서 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처럼 만들 수는 없어요. 다만 저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70년 음료 업계에서 하나 놀똥말똥한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첫 해에 1,000억짜리 제품을 낸 데가 없어요. 코카콜라도 첫 해 1,000억 못 했습니다. 독특한 거예요. 물론 시대적 환경이나 기회가 운이 따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누군가가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흉내를 내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한번 도전해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예. 지금 창의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몰입과 열정이 있으니까 굉장히 아웃풋을 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또 우리 대표님 같은 그런 후배들을 많이 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이 이제 지금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동안에 글로벌한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꼭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